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은 슬플 때도 많이 생각이 나지만 기쁠 때는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그리운 사람들을 추억하며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라면서요. 30여 년 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일찍 태어났던 저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건강하지 못해서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불효녀였죠. 부모님은 저를 보러 매일매일 병원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으면서 수술한 배를 부여잡고 저를 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봐야 했지만 어머니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탓에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상황을 넘겨야 했습니다. 주변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게 수지라는 예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덕이었을까요? 저는 기적처럼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부모님께 안기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만 꼬박 반년을 있었던 저는 모두의 생각과 다르게 건강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생후 6개월이나 되었지만 거의 신생아처럼 마르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모두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마음을 모두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작았던 저는 자라면서 계속 또래보다 작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동갑 중에서 제가 제일 작았죠. 그렇지만 마음만은 아주 컸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따지자면 어디서도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크는 내내 크고 작은 병에 자주 걸렸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바이러스가 잘 들어오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자주 드나들었고 한 해에 한두 번은 입원을 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제가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아플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 탓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주 아픈 저 때문에 어머니는 나가서 일을 할 꿈도 못 꾸셨습니다. 항시 제 옆을 지키셨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의 어깨가 많이 무거웠겠죠.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지니고 계셨을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약한 저 때문에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갔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참 묵묵하게도 그 무게를 견디고 계셨더라고요. 어릴 때는 가장이 뭐고 병원비가 뭐고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멋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왜 애들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다 말하잖아요. 엄마가 어쨌고 아빠가 어쨌고 하면서요. 그때 종종 아이들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가 혼냈다. 아빠랑 뽀뽀하면 담배 냄새가 난다. 아빠는 술을 먹고 들어오면 꼭 초콜릿이나 사탕을 사온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술은 입에도 안 드시고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질색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들과 다른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었죠. 아빠는 왜 술을 안 먹어? 뭐? 술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친구들 아빠는 맨날 술 먹는다던데? 그리고 아빠는 왜 담배를 안 펴? 친구들한테 들었구나. 음, 아빠는 술이랑 담배가 몸에 좋지 않아서 싫어해. 건강해야지 수지랑 엄마랑 오래오래 살지. 그리고 그건 몸에도 좋지 않지만 돈도 낭비가 되거든.
그 돈으로 우리 수지랑 엄마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 사서 나눠 먹는 게 아빠는 더 기쁜걸. 우와, 우리 아빠는 담배랑 술 대신에 통닭을 먹는구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두어 번 정도? 그마저도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멀쩡한 정신으로 밤 11시가 되기 전에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던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볶이를 사오셨죠.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적이시고 자상하시니 부부싸움을 할 일도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성격도 부드러운 분들이시기도 했으니 집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놀러 갔다가 친구네 오빠랑 언니가 싸우는 거 보고 기겁을 했었네요. 이렇듯 저희 가족은 화목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집이었지만 저희는 불평 없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딱 제가 9살 때까지만요. 그날이 어땠는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반장을 뽑는 날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살 때는 반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살 때 반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키번호 1번이라는 이유로 임시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조례 종례 시간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걸 하잖아요. 차렷, 경례, 이렇게요. 임시 반장이 되어서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반장을 뽑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하는 전날에 공책에 빼곡하게 연설문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낭독을 하기도 했었죠.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너무 멋진 연설문이라고 친구들한테도 제 진심이 통했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랑만 등교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출근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간혹 두 분이서 같이 제 등교를 도와주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양쪽에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설 때까지 부모님의 응원을 받은 저는 부푼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반장 선거가 시작이 되었고 3명의 반장 후보 중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 얼른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5분도 안 걸리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알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가끔 장을 보러 가신다는 등 밖에 볼 일이 있으시면 제가 하교했을 때 집에 없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괜히 실망스러웠죠. 시무룩한 마음으로 가방을 정리하고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너무 긴장을 했다가 긴장이 풀린 탓이었는지 까무룩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기지개를 키며 일어났는데 창밖에 보이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저녁 6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도 없이 외출을 한 적도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 안 오시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듯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지야, 아빠야. 아빠, 왜?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니?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지금 나가야 해. 아니지. 지금 할머니가 가실 거야. 그러니까 옷 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을래? 할머니가 갑자기 왜? 우리 어디 가? 아니. 그렇지. 그래. 어딜 좀 가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을래? 알겠어, 아빠. 아빠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고 아버지가 어딜 가자고 하고 할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간단한 필기구와 책을 챙겨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곧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많이 우신 건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으셨고 뒤이어 오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제 방에 들어가시더니 제 옷 중 제일 까만 옷을 골라오셨고 제게 갈아입으라고 주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걸 입어요?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다시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없이 옷을 한 번 더 갈아입었고 할아버지의 차에 올라탄 후에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제가 자주 갔던 대학병원 바로 옆에 있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머니의 장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차로 30분을 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고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다니, 어머니가 죽다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시뻘건 얼굴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그날 아침에 본 미소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난 뒤 집에 계시다가 점심쯤 장을 보러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짐을 과하게 싣고 가는 트럭에서 묵직한 짐 하나가 떨어졌고 하필 그 언덕 밑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어머니를 덮쳐버렸던 겁니다. 허탈하게, 그렇게 허탈하고 허무하고 부질없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9살이면 죽음이 뭔지, 어머니가 더 이상 없다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내고 보름 동안 누워서 울다가 자다가만을 반복했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고통스러우셨던 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아주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오느라 아버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이따금 아버지가 제게 오셨을 때 항상 눈가가 촉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온 뒤 아버지는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긴 휴가를 받으신 아버지는 집에서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고 저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계셨을 때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강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떠나고 보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밤 9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뭐라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아주 어두웠는데 안방에 열린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물을 마시러 가는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유령 소리라도 되는 줄 알고 흠칫 놀랐습니다. 가만히 멈춰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더라고요. 저는 안방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사진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울 수 있을까? 단순히 슬픈 게 아닌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제 앞에서 슬픔을 숨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기척에 아버지가 놀라서 눈물을 정리하셨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문을 열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공주 일어났어?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아빠는, 아빠는 왜 숨어서 울고 있어? 제 말에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는 우리 공주 지켜야지. 아빠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수지,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알겠지? 그날 아빠와 꽉 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쏟아내기라도 하는 듯 아주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슬픔에 계속 빠져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눈물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건지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이 가슴에 남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잘 살아야겠다. 그래야 어머니가 하늘에서 행복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쯤 되었을 때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가 제가 10살이었죠. 아버지가 정말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빠 이제 회사 안 가 하시길래 마냥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랑 놀려고 회사를 안 가시나? 다른 좋은 이유가 생기셨겠지 했습니다. 그게 정리해고였다는 건 나중에 고모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식도 참석 안 하시고 흡연도 안 하시고 하니 상사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사람들 진짜 나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뻔히 다 알면서요.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로 정리해고 되신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 하셨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결국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좀 뜬금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 다니시던 회사가 그런 문구류를 취급하는 곳이었거든요.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 다 키우고 늙으면 어머니랑 문방구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빨리 꿈을 이루게 되었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문방구를 하는 아버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문방구에는 불량식품도 있었고 예쁜 지우개도 많았고 물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문방구를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문방구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아버지 일이 일찍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곧장 문방구에 가면 언제나 아버지가 반겨주었고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문방구에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려 36가지의 색이 있는 크레파스로도 그리고 두꺼운 사비 연필로도 그리고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등으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는 딱히 그림이 좋아서 그렸다기보다는 숙제하기 싫어서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졌고 그때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속셈학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혼자 미술학원을 다니게 된 거였죠. 미술은 하면 할수록 재밌었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도 제가 재능이 있다고 하니 더욱 즐겁게 미술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미술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 줄 알았거든요. 물감 사서 한참 쓰고 종이도 비싼 게 아니고 연필도 엄청 오래 쓰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돈 안 드는 건 공부밖에 없나 봅니다. 아니죠. 공부도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죠. 미술도 예체능이니 이래저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감은 왜 그렇게 빨리 쓰는 건지, 종이에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 도구도 많이 필요했고 학원비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동네에 저렴한 문방구, 그 누구나 아시는 1,000원, 2,000원 하는 없는 물건이 없는 곳 있잖아요. 그게 들어와서 아버지 문방구가 예전만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투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 특성상 장사가 일찍 끝나잖아요. 애들 학교하고 나면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3시쯤 문방구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채소도 나르시고, 과일도 나르시고, 가끔은 생선 포장도 해주고, 물건도 채워놓고, 창고도 정리하시고요. 4시 무렵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딱 4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녁밥을 준비하셨죠. 9시가 되면 학원을 마친 제가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어깨에 배춧잎을 붙이고 계시거나 머리에 양파 껍질이 묻어있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너무 웃겨서 아버지와 함께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것도 그렇게 극복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었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연세가 50이 되셨는데 체력이 전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한 체력 하셨던 분이라 아침에도 잠에서 깨시면 벌떡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연세 50이 되셔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보이시고 깜빡하시는 것도 생기고 몸이 쑤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연세가 그 정도 되면 호르몬적인 영향도 많이 받아서 우울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고 준비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문방구 장사도 안 되고 아버지 투잡도 하시고 그러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가면 학교 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꿈을 꾸는 그림 그리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대학교에 갈 때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시고 계실걸요. 그냥 저 혼자서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실력만 있다면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꿈에 대한 첫 포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건지 아버지의 문방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게 사실 완전히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겨우 월세 내고 조금 남는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패스트푸드 대기업에서 아버지의 문방구와 바로 옆 분식점까지 인수를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고 적지 않은 돈을 주기도 했기에 아버지는 문방구를 처분하기로 하셨습니다.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주 작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장이었는데 그게 있고 없고의 마음의 차이가 상당하다니까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까 구상하셨지만 마땅한 것이 없으셨는지 이내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점심쯤부터 저녁까지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셨고 이른 오전에는 PC방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PC방에서 막 흡연도 하고 불량 학생들도 많았을 때라 걱정했는데 오전에는 거의 청소만 하다가 끝이 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죠.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걸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매일 미술도구 사야 한다, 학원비 내야 한다 하면서 아버지의 고생에 무게를 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살 여름방학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첫 아르바이트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고등학교 근처에 있던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였는데 저는 오픈팀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매장으로 향했고 7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하루가 길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죠. 2시에 일을 마치고는 곧장 미술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까지 학원에만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내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꽤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 일부는 저금, 또 일부는 미술용품 사는 데에 보탰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꼭꼭 숨겼습니다. 만약 알면 괜히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학기가 시작되고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일 내내 학교랑 학원을 오가야 했으니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주말에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 가서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때 뭔가 조급한 마음, 쫓기는 듯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열심히 살았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 꿈과 아버지와의 행복이었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버지와 둘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주 중요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 비밀은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고3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연히 제가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하는 걸 보게 되셨습니다. 그 근처로 배달을 나오셨다가 제가 안에서 일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셨고 그때 딱 들켜버린 거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혼 아닌 혼이 났습니다. 너 어떻게 아빠를 1년 반이나 속일 수 있니? 아빠 미안해. 미술용품이 너무 비싸니까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학업이랑 미술에는 지장 안 가게 했어. 에휴, 됐다.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만둬. 네? 아빠, 하지만 너 이제 고3이야. 대학 안 갈 거야? 가야지. 요. 대학 붙기 전까지는 더 그림에 집중해. 그게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공주 그동안 고생 많이 했겠네. 힘들었겠어. 무슨 마음인지는 잘 알겠다만 수지, 네가 집중해야 하는 건 따로 있어. 알겠지? 응, 알겠어, 아빠.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3 되면서 알바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긴 했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에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대학교를 가는 데에 더욱 집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준비했던 실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중에 학교 성적도 유지를 해야 했죠. 남들보다 몇 배로 준비해야 몇 배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끝내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중에 저만 일반 고등학교였고 나머지는 다 예고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때의 감격은 너무너무 벅차서 뭐라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가장 기뻐하셨던 건 그 누구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소식을 듣고 일을 하시다 말고 뛰어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합격을 한 다음 날 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갔습니다. 엄마, 나 미대 합격했다. 진짜 짱이지? 나 잘했지? 엄마도 봤지? 너무 기대된다. 대학교 생활 분명 엄청 재미있을 거야. 그치? 한참 동안 어머니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떠들었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얘기를 하면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도록 어머니 앞에서 실컷 떠들고서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19살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모두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서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다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가게는 이번에는 피자 가게였습니다.
제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아르바이트였는데 일이 쉽진 않았지만 사장님께서 거의 맨날 피자를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학교 가면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했고 사장님도 더 이상 알바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 자연스레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과제가 많아도 그저 재미있었고 수업이 지루해도 재밌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즐거웠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1000%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즐기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언제나 저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죠. 대학교 2학년이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근래 속이 좀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배가 아픈 건지 속이 쓰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저녁 식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녁 메뉴를 좀 가벼운 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샐러드나 간단한 쌈밥 같은 걸로 해서 나트륨도 적고 속도 더부룩하지 않은 것들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식을 시작한 지 보름이 되던 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아니 하기 전 아버지가 그릇을 옮기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재빨리 119에 신고를 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갑자기 귀에 삐 하는 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핑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많이 되었네요. 왜 이제야?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셨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머리라도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날은 고작 3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늘어날지, 사실 정말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저희는 끝까지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저를 혼자 둘 수 없다고요. 저도 혼자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비는 평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하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가고 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했기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과외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에 총 4번의 과외를 나가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했습니다. 왜?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지, 얼마나 더 비극으로 흘러가야 하는 건지, 그냥 좀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왜 하늘은 나쁜 놈 안 데려가고 우리 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을 데려가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담배 냄새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폐암 말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억울했고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앞에서 아픈 티를 내지 않으셨고요. 모두 다 잘 될 거라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인큐베이터에서 기적처럼 나온 저처럼요. 몸이 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점점 건강해져서 겨울 내내 감기 하나 안 걸리게 된 저처럼 기적이 일어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가까워지고 있다기엔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병원을 오가셨는데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입원도 자주 하게 되었고 점점 입원 기간도 길어지셨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개월은 넘기게 되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꼼짝없이 병원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에 의존한 채 지내셔야 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5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삶을 피폐하게 하더군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잠도 설치고 혼자 있는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상태가 괜찮다며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 6시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뻗어 제 머리를 톡톡 치셨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채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침대 옆 탁상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위에는 메모지가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왔다. 엄마가 나와서 너한테 알려주라고. 우리 공주 수지한테 알려주라고. 그러시고는 이번에는 메모지 옆에 있는 아버지의 지갑을 가리키셨습니다. 1,000원짜리가 아마 몇 장 있을 거야. 엄마가 알려준 번호로 복권 사봐라. 엄마가 우리 수지한테 주는 건가 봐. 저희 아버지가 미신이나 꿈자리 같은 걸 믿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하물며 재미로 보는 별자리 운세 같은 것도 흥미 없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머니가 꿈에 나왔다며 복권을 사라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알겠다고 하고 메모지와 아버지 지갑에 든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과외가 있어서 일찍 병실에서 나왔고 과외를 다 돌고 집안일을 한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머니에 있던 종이들이 만져지길래 아차 하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한테 향했죠.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괜찮아지셨습니다. 내내 주무시기만 하셨는데 어쩐 일로 제가 가니 반겨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밤 늦게까지 대화를 좀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가 좀 넘으니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가 일찍 시작되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지개를 키며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간호사 여럿과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CPR을 했고 병실에 불이 켜졌고 병실에 있던 모두가 입을 틀어막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눈앞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미동도 없는 아버지를 보며 저 또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에서는 눈물만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저의 태양이자 저의 별이자 저의 하늘인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창밖에서는 새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찻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나만 정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무척이나 슬펐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던 탓일까요?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쉽게 떠난 이 세상을 나는 잘 살아봐야지 생각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TV를 틀었습니다. 그때 마침 복권 추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라고 해서 사뒀던 복권이 생각나서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번호가 하나하나 불리는데 제가 지금 꿈을 꾸나 했습니다. 번호가 맞고 또 맞고 계속 맞았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추첨되고 저는 제 허벅지를 꼬집어 봤습니다. 머리카락도 당겨보았습니다. 찬물도 벌컥벌컥 들이켜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때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슬픈 감정이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이 돈을 왜 준 건지, 우리 엄마 나쁘다. 그런 생각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진짜 이걸로 뭘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뭘 해야 우리 어머니가 뿌듯해 하실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지,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익숙한 장소에 있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아픔도 다 떨쳐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비행기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는 LA에 갔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이기도 했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타지에 덜컥 떨어진 저는 제 살 길을 찾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두 분 목까지 열심히 살기 위해서요.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디자인 학원에도 다녔다가, 디자인 업무 외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게임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다가 바로 얼마 전 제가 디자인한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팀원들과 거하게 회식도 하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게 진짜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물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제 삶의 원동력인 부모님의 덕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삶의 정답을 모를 때는 하늘을 봅니다. 그럼 마치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께서 제 노력을 알아주시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지켜주고 계시겠죠. 남은 생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